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았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어요. 선보고 딱 2번 만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저한테 잘했어요. 정말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딱 맞았죠. 하지만 그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심장마비라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6개월도 안 돼서 너무 허망하게 남편을 보낸 저는 한동안 울기만 했었네요. 산 사람은 살게 된다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서 시내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해서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게 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3년을 일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8살이 위였는데 점잖고 다정했어요.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들러서 동화책이며 소설 같은 걸 사길래 애들하고 부인한테 주나보다 했죠. 저는 그 사람과 자꾸 보다 보니 조금씩 말을 하게 됐고 간단한 안부 정도는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부인께서 소설책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애들도 책을 많이 읽나 보죠? 책 제가 읽는 거예요. 집사람하고는 4년 전 사별했어요. 애들이 책 읽는 건 맞고요.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괜찮습니다. 모르고 하신 건데요. 라며 웃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어쩐지 그 사람이 자꾸 마음 쓰였고 올 때마다 뭐 한 가지라도 더 챙겨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밑반찬을 만들어서 줄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지게 됐죠. 저도 그 사람도 서로 마음이 있었지만 쉽게 더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머뭇거리더니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제가 본사로 발령이 나서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사 가도 저하고 따로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좋다고 했고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사 간 곳과 저희 동네 거리가 꽤 됐고 생각보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죠. 계속 약속을 했다가 취소했다가를 반복하는 일도 많이 생겼어요. 한 번은 2달 만에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남자가 말하더군요. 이런 말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저랑 결혼해주세요. 오래 생각했던 거예요. 주저하면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청혼에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곧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고요. 저희 2사람은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조촐하게 식사를 하는 걸로 식을 대신했어요.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자아이 2이었는데 9살, 7살이었어요. 처음에는 둘 다 낯을 가리느라 말도 잘 안 하고 피해 다니더니 며칠 지나자 곧 제게 안기기도 하고 어리광도 부리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친엄마를 여의고 한동안 외로웠을 걸 생각하니 그렇게 딱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음식도 먼저 애들 입맛에 맞춰서 만들고 옷이며 침구나 생활 필수품들도 낡은 건 바꾸고 부족한 건 채웠죠. 남편은 그런 제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도 못한 게 많았나 봐. 진짜 애들한테서 광이 난다.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친엄마만큼은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결혼하고 3달 정도 저는 남편과 애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저희 가족에게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애들 외할머니가 나타난 거였어요. 평일 오후에 갑자기 들이닥친 애들 외할머니는 저희 집안은 아무리 출가 외인인 딸이 낳은 자손이어도 남의 손에서 자라게 못합니다. 라고 못을 박더니 바로 운전기사를 시켜서 애들 짐을 싸게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남편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놀란 남편이 서둘러 집에 왔지만 이미 애들 외할머니가 짐을 다 챙겨서 간 후였어요. 회행하니 빈 애들 방을 본 남편은 허탈한 한숨을 쉬더군요. 사별한 남편의 아내는 꽤 잘 사는 집안 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도 결사적으로 반대했고요. 결혼 후에 아내가 친정의 발길도 끊고 살았는데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야 다시 연락을 했다는군요. 애들 외할머니는 자기 딸을 데려다가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남편을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나서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그렇게 난리였고요. 견디다 못한 남편은 그 집 모르게 본사에 발령 신청을 내서 몰래 이곳으로 왔다는 거였어요. 웬만하면 당신은 모르길 바랬어.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사한 데까지 찾아내서 올 줄은 몰랐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애들 하교하기 전에 애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더니 이미 외가에서 데려갔다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아이들을 못 보게 돼서 너무 당황했어요. 남편은 그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하며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애들 외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그래도 언제든 아이들을 볼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아이들을 생각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오후에 아이들이 집에 왔더라고요. 성우야, 진우야, 이게 얼마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왜 이렇게 말랐어? 아이들은 몇 달 만에 꽤 얼굴이 말라 있었고 그걸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외할머니네 밥이 너무 맛이 없어. 엄마가 해주는 볶음밥 먹고 싶어서 왔어. 저는 큰애의 말을 듣고 두말 않고 볶음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었고 애들은 정신없이 먹었어요. 저는 천천히 먹으라며 따뜻한 보리차를 주고 아이들 등을 쓰다듬었죠. 엄마, 나 외할머니네 가기 싫어. 여기서 살고 싶어. 외할머니네는 하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크게 못하고 맨날 공부만 해야 돼. 라고 큰애가 말하자 작은애도 자기도 가기 싫다더군요. 그래, 아빠 오시면 엄마랑 아빠가 외할머니한테 얘기할게.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애들이 와 있으니 집에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난 먼저 애들 외할머니네 갈게. 애들 안 오는 거 알면 또 집으로 찾아갈 거 아니야. 내가 가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올게. 라며 걱정 말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애들 외가에 간 사이에 외할머니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애들이 여기 있고 싶다고 해요. 저도 아이들과 같이 있고 싶고요. 저희랑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보세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온전히 남인데. 그리고 이런 집에서 애들 뒷바라지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유학은 보낼 수 있어요? 정말 애들을 생각하면 저보고 얼른 데리고 가라고 해야 맞죠? 라는 애들 외할머니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너무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이들 저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제 핏줄이기도 해요. 무조건 데려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를 좀 믿어주세요. 남편은 사정을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결국 외할머니에게 가게 됐어요. 애들도 안 가겠다고 울며 불며 난리였지만 운전기사와 다른 남자분이 한 명씩 끼고 안고 나가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저희는 너무 속상해서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했어요. 남편과 저는 이사를 가지 않고 언제든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1년이 지나 저희 사이에도 딸이 생겼어요. 아기를 키우고 정신이 없는 중에도 외할머니네 간 아이들 생각이 나더군요. 내 아이를 키우게 되면 마음이 좀 덜해질까 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애들은 어떻게 지낼까? 누가 애들이 울 때 달래줄까? 이런 생각이 나서 더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2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정말 갑자기 큰아이가 찾아왔어요. 안 본 새에 훌쩍 키가 컸지만 여전히 어리기만 했죠. 엄마, 밥 좀 주세요. 라는데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볶음밥을 부랴부랴 만들었죠. 큰애는 볶음밥도 잔뜩 먹더니 아기를 보고는 자기 여동생이라며 좋아했어요. 주미야 안녕? 큰오빠야. 작은오빠도 있는데 오늘은 못 왔어. 다음에 꼭 같이 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그 다음부터 두 아이는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 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딸아이와 놀다가 가기도 했어요. 둘이 같이 올 때도 있었고 한 명씩 올 때도 있었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라도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얼른 승진해서 아이들을 데려올 거라며 일도 더 열심히 했죠. 하지만 두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큰아이부터 중학교를 서울로 보내더니 둘째도 중학교를 서울로 갔거든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건 잘된 일이었지만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서울에서 가끔씩 전화를 하며 저희가 보고 싶다고 했죠. 한 번은 딸애를 업고서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서 서울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집으로 찾아가면 외갓집 식구들이 못 만나게 할 것 같아서 학교 앞에서 잠깐 만나서 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이들은 몰라보게 키가 훌쩍 커버렸지만 눈빛만은 어릴 때와 똑같았어요. 우리는 엄마하고 지냈던 시간들 못 잊어. 그때만큼 따뜻했던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있지만 나중에 꼭 엄마 아빠 찾아갈 거야. 그래, 아빠도 너희 엄청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다음에는 아빠랑 같이 올게. 저는 근처 식당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간식도 먹인 다음에 다시 학교로 들여보냈어요. 애들이 막 돌아서서 들어가는데 가만 보니 큰애 셔츠 소매에 단추가 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저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반지꼬리를 사다가 단추를 달아주었죠. 옷에 단추가 떨어지면 달아달라고 해. 단추 떨어져서 실밥 풀려서 다니면 보기도 안 좋고 잘못하면 옷도 다 상해. 엄마, 그럴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아이들과 울면서 작별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 저한테 무척 고마워했죠.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잠을 못 이루더군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다음에 꼭 한번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게 됐죠. 그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남편은 무리해서 일을 하는 바람에 몸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그렇게 신경 쓴다고 했는데도 병이 찾아오니 몸이 이기질 못하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남편은 간암 진단을 받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의 죽음에도 아이들을 부르지 못했어요. 외가에서 저와 만났다는 걸 알고 나서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다 바꿨더라고요. 학교도 전학을 갔고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애들 외갓집이 원래 교수 집안에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많다던데 그런 집이면 이런 식으로 자식과 아버지 사이를 끊어놔도 되는 건지요. 대체 교수식이나 돼서 교양은 어디로 쌓은 건지 정말 화가 나더군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서 화를 낼 만큼 내고 나니 남은 건 저와 딸아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어떻게든 딸애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우연이라도 남편 아들들을 만나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보험에서 우유 배달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우선 돈을 모아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껴 쓰고 돈을 모았죠. 저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냈어요. 아이들이 제가 해준 밥을 잘 먹던 게 생각이 나서였죠. 딸도 4학년이 돼서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였어요. 저는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욕심에 더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늘이 도우셨는지 식당이 잘 돼서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는 규모가 꽤 커졌어요. 딸아이 교육에 온 힘을 쏟았고 딸이 원하는 대로 미술을 공부하게 해줬어요. 학원도 보내고 따로 선생님도 붙여주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예체능은 재능이 있어도 뒷받침을 잘 못해주면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도 딸은 실력이 있었는지 스스로도 열심히 하더니 대학에 합격했어요. 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 저는 몸이 약해져서 식당 주방에서는 손을 떼고 카운터만 보게 됐어요. 아빠도 없는 딸, 저까지 잘못되면 안 되지 싶어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게 되더군요.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그림 전시회도 하게 됐죠. 그런데 식당에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이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제 식당 자리를 탐내는 부동산 업자가 문제였어요. 식당을 넓히면서 작은 1층짜리 건물을 산 건데 옆 건물을 사면서 제 건물까지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저는 이 건물 못 팔아요. 제가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처음 산 거예요. 여기서 우리 딸 미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도 갔어요. 그런 데를 제가 어떻게 쉽게 팔아요. 그리고 우리 가게 이래 보여도 단골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가셔서 장사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단골도 더 많아질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제가 돈 드린다잖아요. 아니, 건물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 판다는데 왜 그러세요? 다른 건물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돌려보냈는데도 자꾸 찾아오더군요. 그러더니 하루는 어깨가 떡 벌어진 무섭게 생긴 남자들까지 데리고 들어왔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힘없는 아줌마 같아서 얕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 협박한다고 안 통하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고 일부러 더 큰 소리를 치며 말했죠. 한동안은 나타나지 않아서 포기했나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웬 모르는 남자가 불쑥 와서는 저에게 제 식당을 산 사람이라며 가게를 비워달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긴 내 가게고 제가 판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분명히 여기랑 옆 건물 주인이라는 사람한테 샀어요. 라고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분명 우리 가게가 맞는데 다 위조한 서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는 돈을 다 냈다며 어떻게 해달라고 했지만 가게를 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죠. 남자는 옆에 건물과 저희 가게를 다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거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가게 쪽에 건물을 다시 짓는 데가 많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고 해요. 부동산 업자가 비싼 값에 팔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자 저뿐 아니라 주변 상가에까지 사기를 치고 어디론가 잠적한 거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죠. 주변에서 먼저 변호사를 만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전혀 모르겠어서 무작정 나갔어요. 강남의 법원 주변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익숙한 이름의 간판을 발견했어요. 바로 큰아들인 전성우라는 이름이었어요. 전성우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보니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느낌에 큰아들이 꼭 거기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겨우 진정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작은 회의실에 들어가서 기다렸고
곧 변호사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양복을 잘 차려입은 훤칠한 남자였는데 큰애가 맞았어요. 성우야, 너 성우 맞지? 그렇지?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라며 놀라서 제대로 말을 못하더니 기쁜 얼굴로 아니,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으로만 찾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절 먼저 찾아오셨네요.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너 들어오는데 어릴 때 얼굴이 남아있어서 금세 알아봤어. 정말 대견하다. 이렇게 잘 커져서. 제가 정말 죄송해요. 엄마 찾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너희도 이사 가고 우리도 이사를 갔는데 찾는 게 그렇게 쉽겠니? 정말 꿈만 같아. 라며 한참이나 서로의 손을 붙잡고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까지 오게 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큰아들은 그 얘기를 듣자 바로 자기가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둘째가 은행에 다닌다는 소식도 전해줬어요. 니들이 진짜 자랑스럽다. 어쩌면 그렇게 잘 컸니? 외할머니가 그렇게 공부를 시켰다더니 그 덕을 봤나 보다. 그쵸. 그 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공부는 엄마랑 아빠랑 있었어도 다 했을 거예요. 진우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숨이 막히니까 공부가 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할머니 떠날 수 있을 때 얼른 떠난 거고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줘도 저희 마음이 불편하니까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와서 딸한테 큰아들 만난 얘기를 했죠. 딸도 어릴 적에 자기와 놀아줬던 오빠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너무 신기하다. 엄마 가게에 안 좋은 일 생긴 게 다 오빠들 만나려고 그런 건가 봐. 라며 좋아했어요. 며칠 후 저와 딸은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붙잡고서 반갑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둘은 그새 다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렸더니 큰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라는데 목이 다 메워왔죠. 둘째 며느리도 착하고 저한테 잘하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큰애 말이 둘 다 대학을 가면서 외가에서 나와 자립을 했다고 했어요. 너희가 고생이 많았겠다. 그 집에 계속 있었으면 불편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저나 형이나 외할머니 외삼촌들한테 감사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저희 인생은 저희가 개척해야죠. 거기서 평생 하라는 대로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각자 꿈이 있는데요. 라며 둘째가 어른스럽게 말하는데 정말 세월이 실감났어요. 항상 형보다 볶음밥을 더 먹으려고 하던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런 사기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친 게 몇 건 돼서 이미 경찰이 수배를 쳤더라고요. 혹시 가게 산 사람하고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엄마 가게 뺏길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 고맙다. 나는 너희랑 몇 달밖에 살지 못했고 그저 마음으로 니들이 잘 살기만 바란 것밖에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 라고 하자 둘째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가장 외로울 때 엄마가 오셔서 정말 좋았어요. 계속 엄마랑 살고 싶었는데 저희가 너무 힘이 없었죠. 힘이 없기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였잖아. 미안하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르지도 못하고. 라고 하니 큰아들이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잃고 저희한테 집착이 심하셨던 탓에 외할머니가 너무 지나치셨던 거죠. 라며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그날 저와 딸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답니다. 그리고 서류를 위조해서 제 가게 건물을 판 사기꾼도 잡았고요. 다행히 건물을 산 사람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잡아서 저희는 그 사람과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어요. 가게 문제가 해결된 후에 저희 가족은 다 함께 모여서 남편에게
성묘를 갔어요. 늘 저와 딸만 있는 자리였는데 아들들의 며느리들까지 함께하니 마음이 꽉 찬 것 같고 든든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애들 외갓집은 여전히 잘 살긴 해도 외할머니 외삼촌 돌아가시고서 자식들이 서로 재산 다툼을 하다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네요. 그런 거 보면 그 집이 꼭 자식들 교육을 잘했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왜 그렇게 거기서 나오고 싶어 했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했죠. 그렇게 다시 애들을 만나고 서로 왕래하면서 산 게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저는 여전히 가게에서 카운터를 지키고 있어요. 자식들이 이제 힘드니 그만 좀 하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딸도 키우고 아들들도 만나게 해준 가게라서 쉽게 포기가 안 되네요. 제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계속 가게를 꾸려가려고 해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모두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6학년 1반이 된 여성이에요. 학창시절 문학소녀였던 저는 한때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책을 좋아해서 밤마다 아버지한테 전기세 나간다, 불 꺼라! 이 소리를 밥 먹듯 들으며 살았죠. 그랬던 제가 마지막으로 소설책을 잡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생활에 찌들어 살게 된 건 남편을 떠나보낸 32 겨울부터였어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던 남편은 제 고2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교사가 되고 처음 부임한 학교가 제가 다니던 여고였고 저희 반이 남편이 처음 담임을 맡았던 반이었죠. 남편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젊고 잘생긴 데다 총각이었으니까요. 남편 책상에는 늘 편지와 선물들로 가득했고 그 중에는 제 것도 있었죠. 저 역시 남편을 짝사랑한 소녀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선생과 제자의 사랑은 금기였기에 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어요. 가슴에 품은 사랑이었죠. 그러다 남편을 이성으로 만나 사귀게 된 건 졸업하고 2년이 지나서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저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 문제로 동사무소를 찾아온 남편과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먼저 알아본 건 남편이었어요. 선자, 양선자 맞지? 야, 이런 데서 다시 만나게 되네. 난 네가 책을 좋아해서 글 쓰는 일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있었구나. 아무튼 반갑다.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김에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퇴근 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게 되었죠. 짝사랑했던 남자 앞에서 짜장면을 먹으려니 여간 고역이 아니더라고요. 조심히 먹는다고 하는데도 짜장면 양념이 자꾸 입가에 묻는 바람에 신경이 쓰여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입가에 시꺼먼 양념이 잔뜩 묻었지 뭐예요. 꼭 아이처럼요. 학생 때는 어렵게만 보이던 남편은 교복을 벗고 밖에서 만나고 보니 그저 평범한 20대 후반 남자일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 또한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종종 동사무소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손에는 자신이 대학 시절 읽었던 교양서적들과 현대문학 작품집 등이 들려 있었죠. 책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어렵게 구해온 것들이었어요. 때때로 다이제스티브라는 잡지에 실린 글들을 복사해 오기도 했어요. 내 옆자리 국어 선생님이 보는 잡지인데 좋은 글귀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복사해 왔어.
시간 날 때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랬지? 글을 쓰려면 많은 경험도 필요하지만 좋은 글도 많이 읽어둬야 하거든. 지금은 비록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혹시 아니?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소설가로 변신할지?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부터 노력해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남편의 그 말은 제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여자는 그저 남편 그늘에서 살림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면 그만이라던 제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이런 남자라면 단칸방에서 평생을 살아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관계는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 연인도 사제지간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1년 정도 지나던 어느 날이었죠. 선을 보신다고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하도 닥달을 하셔서 그렇게 됐어. 남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었죠. 당시만 해도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란다고 말하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랬더니 진심이니? 이대로 내가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도 후회 안 하겠어? 정말 그래도 돼? 남편의 말에 그만 울컥했어요. 솔직히 내 마음을 전하고 사귀자고 해볼까? 아니야. 그랬다가 거절당하면 앞으로는 얼굴도 못 보게 될 거야. 그 짧은 시간에 수없이 갈등을 했고 그러다 결국 결정을 내렸죠. 후회하고 살기보단 시련이 낫다고요. 당연히 안 괜찮죠. 그렇다고 제가 뭘 어쩌겠어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나한테 질투할 권리가 있냐고요. 비겁해요.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고. 어렵게 시작한 저의 고백은 급기야 남편에 대한 서운함으로 번졌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안도하더군요. 남편 입장에선 제자였던 제게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의 결혼 독촉이 거세지니 본인도 초조했던 거였죠. 그래서 일부러 제게 맞선을 본다는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과정이야 어쨌든 그 일로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여고 동창들은 제가 자신들의 첫사랑과 결혼한다니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건 동료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가 하루아침에 동료 교사의 아내가 되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우리는 서울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난생 처음 와보는 서울은 제게 있어 말 그대로 별천지나 다름없더군요. 제 고향에선 본 적도 없는 백화점이 도시 곳곳에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과 서울 어느 방향에서도 볼 수 있는 남산타워를 실제로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살이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교사의 박봉으로 살기엔 물가도 높고 인심도 야박했거든요.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는 곳에서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었죠. 그래서 전보다 더 남편한테 기대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서울로 이사를 오고 얼마 뒤 저는 첫애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그동안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던 시부모님도 손자를 낳았다고 하자 그제야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만큼 참견도 많아졌죠. 친정엄마가 없는 저는 낯선 곳에서 혼자 가사와 육아를 하려니 모르는 것도 많고 힘에 부치는 일도 많았어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잠시 애를 봐줄 사람도 없었으니 더욱 그랬죠. 그나마 다정한 남편이 퇴근 후 가사며 육아를 많이 도와줘서 버텨냈어요. 그리고 4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돌을 막 넘긴 시점에 저희 가정에 시련이 불어닥쳤어요. 퇴근길 만원 버스에 올랐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아침 오늘따라 유독 동태찌개가 생각난다길래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작은 애를 맡겨두고 시장에서 동태를 한 마리 사들고 왔어요. 막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안채에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달려나오더라고요. 성민 엄마, 어떡해. 자기 시장 간 사이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내가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쳤나 봐.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얼른 병원으로 가봐. 어서. 그 말을 듣고 들고 있던 생선 비닐을 팽개치곤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응급실엔 사고로 실려온 버스 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제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간호사가 남편 이름을 대며 보호자 맞냐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간호사를 따라갔는데 남편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빳빳하게 다려입고 나간 하얀 와이셔츠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결혼 예물로 사준 시계는 유리가 박살나 산산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남편 얼굴을 덮고 있는 흰 천을 들추려는데 간호사가 사체 훼손이 심하다며 말렸어요. 저는 차마 남편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아 울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죠. 이후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시어머님이 당신 아들 잡아먹었다며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나중에 주인집 아주머니를 통해 전해 듣고 알았을 정도니까요. 장례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다시는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시며 영 끊고 살자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다음 해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신 탓에 저는 주변에 비빌 언덕 하나 없이 두 아들과 함께 세상에 내던져졌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5살 큰애와 젖먹이 애를 데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애 엄마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일이 학교 앞 떡볶이 장사였어요. 어린 애들을 옆에 끼고 있어야 해서 남의 집 일은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큰애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파출 일도 다닐 수 있었죠. 엄마 대신 큰애가 지 동생을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지도 어린데 동생까지 떠맡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둘째한테도 미안한 마음뿐이죠.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인데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큰애는 짧게라도 아빠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둘째는 그조차도 못 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자라면서 둘째는 사고도 많이 치고 정학도 몇 번이나 당했는지 몰라요. 1년이면 서너 번은 제가 학교에 불려가서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죠. 결국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반면에 큰애는 어릴 때부터 바르고 공부도 잘해서 늘 자랑거리였어요. 학원이며 과외 한번 시켜준 적 없는데 아빠를 닮아 수학을 잘해서 대학도 명문대 공대에 들어갔죠. 큰애야말로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자기가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엄마 고생이 끝난다고 기를 쓰고 공부해서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 척하니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둘째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카센터에 취직해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많지는 않지만 제게 생활비라고 손에 쥐어주곤 했어요. 영영 정신 못 차리고 살 줄 알았던 녀석이 제 밥벌이라도 하게 되니 저는 그걸로 됐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자를 만나 살고 있어요. 결혼은 자신들이 돈을 모으면 그때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처지지만 저한테 살갑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렇게 아들 둘이 다 제 몫을 하고 살게 되니 이제 큰애만 제 짝을 찾아주면 부모된 도리는 다 하는 거다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도 줄이고 요즘엔 아는 형님 소개로 건물 청소 일을 다니고 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랑 쉬는 시간이 길어서 정작 일하는 시간은 6시간 정도에 불과해요. 건물주가 인심이 좋은지 월급도 인근에서 제일 높고 새 건물이라 일이 수월해서 다들 노리는 자리라더군요.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과 오피스텔로 사용해서 청소도 쉬운 편이에요. 주 5일 근무에 월차 1번, 빨간 날은 다 쉬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게다가 4대 보험까지 되고요.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 중 최고였죠. 그런데 이 좋은 직장 때문에 아들과 갈등을 빚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건의 시작은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집에 데려오기로 하고부터였어요. 맏며느리 드릴 생각에 신이 나서 전날부터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집 안팎으로 청소까지 싹 해놓았죠. 상까지 차려놓고 애들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지 뭐예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가봤는데 글쎄 골목에서 큰애랑 웬 여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자기네 집에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산동네 판잣집에 사는 줄은 정말 몰랐어. 더럽고 냄새나서 잠시도 이 동네에 있고 싶지 않아. 그냥 날 잡아서 밖에서 보면 안 돼? 이런 집에서 만든 음식 나 못 먹어. 아, 비위 약한 거 자기도 알잖아. 그럼 밥은 안 먹더라도 엄마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나오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 음식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얼굴이라도 비추고 나오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우리 집 사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집에도 안 들어오겠다는 애한테 2손 싹싹 빌어가며 애걸을 하는 큰애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게 다 무능한 내 탓이란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발길을 돌리려는데 느닷없이 둘째가 나타나선 지 형한테 달려들지 뭐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더러워서 우리 집 밥을 못 먹어? 형,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여자를 집에 데려올 생각을 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혹시 이 여자한테 책 잡힌 거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빌빌대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면 당장 헤어져. 나 이런 여자 형수로 못 모시니까. 어머,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야? 고등학교 잘려서 카센터에서 일한다는? 이보세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초면에 이러는 거 아니죠. 형수로 못 모셔요? 잘 됐네요. 나도 그쪽 시동생으로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성훈아, 그만해.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이 사람 잘 달래서 들어갈 테니까 너 먼저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우리 좀 늦는다고 말씀드려. 어서. 싫어. 그런 거는 형이 직접 엄마한테 얘기해. 난 저 여자랑 한 집에서 밥 먹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둘이 들어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둘째는 성질을 내며 돌아갔어요. 그제야 큰애는 예비 며느리와 차에 올라 둘이 한참 얘기를 나누더군요. 결국 그날 예비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큰애는 새벽녘이 돼서야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더군요. 딱 봐도 여자가 잘 사는 집 딸 같던데 기울어지는 형편 탓에 그동안 큰애가 마음고생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다 둘째까지 나서서 기름을 부었으니 속이 오죽하겠어요. 며느리감을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내 새끼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 날 출근해 보니 다들 며느리감에 대해 한마디씩 물었어요. 전날 며느리감이 집에 온다고 직장에 얘기를 했던 탓이었죠. 차마 지난밤 일을 말할 수 없어서 예쁘고 착하다고 했더니 축하해 주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래서 얼른 자리를 피해 제가 맡고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창가에 서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백발이 성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지 뭐해요. 아이고,
그래서야 땅이 꺼지겠습니까? 항상 밝은 얼굴로 다니시더니 오늘은 무슨 일로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저를 아세요? 남자는 건물을 오르내리며 저와 종종 마주쳤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길래 결혼 앞둔 아들 걱정에 그런다고 했더니 자기는 철없는 딸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서로 자식 걱정을 하다 보니 참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일찍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살았는데 돈 버느라 바빠 신경을 못 쓴 탓에 딸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온다는데 마음이 심란하다나요? 딱 제 심정 같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대화를 나눈 뒤로 건물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우린 인사를 건네며 자식들 근황도 묻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큰애가 상견례 날짜를 받아왔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며느리 인사도 못 받는 상황에 상견례라니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전에 밖에서라도 한번 얼굴을 보자고 했더니 마지못해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 당일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려는데 글쎄 예비 며느리가 아는 얼굴이랑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지 뭡니까? 바로 일전의 백발 남자였어요. 그제야 철없는 딸이 있다는 말을 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사돈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시애미가 청소부로 있다는 게 걸려서 나도 몰래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마침 건물로 들어오던 아들과 정면으로 마주쳤지 뭐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 녀석이 고개를 휙 돌리곤 절 외면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비 며느리랑 장인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장인한테 살갑게 인사를 하며 아들은 두 사람을 데리고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순간 온 몸이 굳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더군요. 자식이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창피한 존재인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에 놓인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아들이 왔더라고요. 조금 전의 일을 사과하려나 보다 싶어 얼른 눈물을 닦아냈는데 글쎄, 엄마, 청소일 한다는 데가 여기야? 아,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설마 아버님하고 안면 있는 건 아니지? 말해봐. 서로 얼굴 아냐고. 큰애는 엄마한테 상처 준 것보다 처가에 창피하다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 아는 사이다. 자식들 얘기도 나눌 만큼 아주 잘 아는 사이야. 됐냐? 제 말의 아들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식사 약속은 취소하자며 터덜터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점심시간에 제가 일하는 건물로 찾아왔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비상구 계단으로 저를 끌고 간 아들은 단단히 결심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엄마, 화정이랑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상견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버님한테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 들키면 내 입장이 곤란하거든. 그리고 일단 여기 일 그만둬. 장인 건물에서 엄마가 청소부로 일하는 거 밝혀지면 곤란하니까 오늘 당장 그만둔다고 해. 알았지? 그러게 왜 이런 구질구질한 일을 하고 다니고 그래, 쪽팔리게. 뭐? 쪽팔려?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이 직장이 지금껏 엄마가 일했던 곳 중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야. 그동안 엄마는 더한 일도 하면서 너 대학 공부까지 시켰어. 그런데 이제와 이런 엄마가 쪽팔려? 남의 집 식모살이에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아 번 돈 받았을 땐 안 쪽팔리고 엄마도 외면하고 건물주 사위 되려니까 이제 와서 이 엄마가 하는 일이 그렇게 창피해? 여기 청소부로 일하는 건 그렇게 창피하다고? 에라 이 썩을 놈아. 내가 이런 꼴 보자고 그동안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너 뒷바라지 한 줄 알아? 돈 많은 처가에 들어가는 게 네 엄마보다도 더 중요한 거냐고. 그런 거라면 이참에 아이 인연 끊자. 나 창피하다는 아들 나도 싫다. 내가 해주는 음식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며느리도 싫고 다 싫다.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여기만 아니면 다른 어디라도 상관없어. 그러니 내 말대로 해줘. 그럼 더는 요구 안 할게. 일 그만두면 사돈이 날 못 알아본다든? 상견례는 안 한다 쳐도 결혼식은 어쩔 거야? 엄마 알아볼까봐 결혼식도 안 하고 넘어갈 거냐고? 그러자 큰애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결혼식 꼭 와야겠어? 그냥 아프다고 둘러대고 불참하자. 아니면 그때 해외여행 보내줄게. 그깟 결혼식 성훈이 때 참석하면 되잖아. 결혼식이 뭐 대수인가? 그때였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사돈이 걸어 내려왔어요.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내 딸년도 정신머리가 없지만 자네도 제정신은 아니구만. 자네 키우느라 손에 지문이 닳도록 일한 부모한테 그게 할 소린가? 명문대 나와 대기업에 다니면 뭐하나? 인성이 화장실 쓰레기통보다 더러운데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세.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단지 아버님이랑 엄마가 서로 불편하실까봐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가난한 부모 창피해 결혼식도 오지 말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 돈 떨어지면 나 몰랄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장하나. 난 자네 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베는 인간은 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고용주로서 자네 어머님처럼 근면성실한 사람은 절대 내보낼 생각이 없네. 그러니 불편한 자네가 결혼을 포기하면 될 일이야. 더는 말하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게. 그 말을 남기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아들이 저를 잡고 장인 좀 설득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이 결혼 못하면 자긴 끝이라고요. 재력 있는 장인 덕에 회사에서 겨우 어깨에 힘주게 됐는데 이마저도 놓치면 자긴 인생 패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 뺨을 쳤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 이 인간이 인간 노릇을 못하는데 남의 돈으로 처바른다고 뭐가 달라져? 인생의 패배자? 지금 네 모습이 바로 인생의 패배자 모습이다. 돈 앞에서 부모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오로지 허세와 탐욕으로만 들들 끓는 네가 바로 인생의 패배자야. 난 그런 놈한테는 더는 먹이고 입히며 부모 노릇할 생각 없다. 그러니 잘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다시는 내 집에 발들일 생각 말고 내 말 알아듣겠어? 그제야 큰애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두 손 싹싹 빌었지만 그걸로 화가 풀리지는 않았어요.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감이 너무 컸으니까요. 언제까지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등지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애가 인간다운 인간이 될 때까지는 부모 노릇을 파업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남편한테 덜 미안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자식과 그런 일 없이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